네, 안녕하십니까. 건강을 챙기는 특별한 시간, 건강 스페셜의 유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치의학 박사 정유미입니다. 유태영 원장님 혹시 커피 좀 즐겨 드시는 편이세요? 저는 이제 커피 마시면 그 카페인 때문에 잠이 잘 오지 않아가지고 대신에 차를 좀 즐겨 마시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네. 다행이세요. 사실 저는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기도 네. 하고 저처럼 많은 분들이 사실 커피를 기호식품으로 즐겨 드시긴 맞아요.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좀 중요한 얘기를 할 것 같긴 한데 적당히 마시면 사실 커피에도 건강 효과가 있긴 합니다. 네. 하지만 알아두면 좋을 주의사항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먼저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해서 저희가 비타민이라든지 네. 이런 미네랄 같은 거 많이 복용하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커피를 마시고 나면 이 보충을 하는 영양제를 네. 좀 늦게 흡수하게 하는 성질이 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미네랄이라든지 비타민 보충을 하신다고 하면 이걸 드시고 나서 한 충분히 흡수된 2시간 이후에 커피를 드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아, 네, 좋은 정보네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치과 의사다 보니까 네. 이 커피와 관련된 치아 상식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 이가 누래지는 게 아닌가요? 네. 뭐 이런 질문들을 네. 많이 하세요. 근데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간 착색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네, 이게 커피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라고 하는 것이 단백질하고 결합해서 이 착색을, 변색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치아를 어둡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그렇다고 하면 커피를 마시고 양치질을 바로 해주는 게 좋긴 그렇죠. 하겠지만 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맹물로라도 헹궈주는 게 좋긴 하겠네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곧바로 사실 양치질 하는 것보다는 입안을 좀 적당하게 헹궈서 네. 이 탄닌 성분 같은 거를 희석을 하고 네. 양치질을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고요. 실제로 네. 15분 정도 경과하고 나서 양치질을 해야 치아의 네. 부식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네.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좋은 정보입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강 스페셜에서는 이처럼 생활 속에 숨어 있는 이 건강 정보 그리고 치아에 관한 상식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건강 스페셜 오늘도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볼 텐데요. 네. 도움 말씀 주실 원장님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원장님들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볼까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 내용들을 좀 쭉 훑어보니까 네. 이 재밌는 질문들이 참 많던데 너무 많아요. 이번에 한번 정유미 박사님께서 먼저 질문 한번 해주시죠. 사실 오늘 정말 기대해도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저희가 치과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은 제일 네. 먼저 하는 게 스케일링 그렇죠. 생각해 볼 네. 수가 있는데 보통 1년에 한 번 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원장님들께서 뭐 방송을 보실 때마다 거의 뭐 스케일링 굉장히 강조하긴 하시잖아요. 맞아요. 치석 네. 제거 꼭 해야 잇몸 염증 없어진다 이런 얘기 하긴 그렇죠. 하는데 스케일링을 받고 나면 보통 분들이 얘기하실 때 이가 좀 시리고 맞아요. 혹시라도 뭐 치과에서는 이런 일이 생겨도 큰 문제 아니다.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거다라고 하는데 정말 문제가 없는지 많이들 걱정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김석곤 원장님 정말 이 스케일링 하고 나서 이 시린 거 문제가 없는 건가요? 네, 뭐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누구나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린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어떻게 보면 치아 표면에 덮고 있던 치석을 제거하는 과정이 스케일링이잖아요. 그래서 그 스케일링으로 인해서 치석이 제거되면 당연히 치아 표면이 예민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스케일링을 받았는데 하나도 시리지 않으면 너무 내가 스케일링을 잘 받은 게 아니라 조금 덜 받은 거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하지만 치석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둔다면 더 나쁜 상황으로 잇몸이 나빠질 거기 때문에 사실은 스케일링은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평소에 김석권 원장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뭐 스케일링 하고 나면 치아에 묻어있던 옷을 벗겨내는 거다, 오래된 옷, 네. 뭐 이런 얘기 말씀 많이 해주셨긴 했는데 당연히 치아에 덮고 있는 이런 옷을 벗고 나니까 시링이 어떻게 보면 정상이라고 할 수도 있긴 한데 주변에서 뭐 스케일링을 사실은 좀 자주 안 하시는 분들이 많긴 해요. 맞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좀 자주 하는 편이다 보니까 뭐 아, 3개월 그러세요?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네. 치아 교정 받으시는 분들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또 치석 제거를 하시는 분들도 있긴 맞습니다.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원장님께서 혹시 네. 얼마 만에 한번 치과 무섭다 하긴 했었는데 네. 어떤 원장님께서 무섭다 하니까 네, 저는 사실 예, 굉장히 민감해가지고 네. 치아가 예민한 편이라 사실 자주 받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다른 예. 환자분들과 사실 네. 같은 마음이고요. 그렇네요. 그래서 저는 네. 1년에 한 번 정도 받는데 사실 나라에서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네. 보험 그렇죠. 적용을 네. 해주잖아요. 그래서 네. 치석이 잘 쌓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신 양치질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보통 환자분들 중에서 네. 이제 양치질을 깨끗이 잘 하고 나면 네. 스케일링을 안 받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굉장히 무서워하지만요. 네. 사실 1년에 한 번은 꼭 스케일링을 받으려고 합니다. 네. 네, 그것이 우리가 양치질은 매일매일 집안 청소를 하는 그런 개념이라면 네. 사실 매일매일 청소를 하더라도 뭐 소파 밑이나 아니면 침대 쪽에 뭐 찌꺼기나 먼지가 쌓여서 벌레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스케일링은 사실 1년에 한두 번 하는 대청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맨날 쓸고 닦고 해도 보이는 데 위주로 닦이기 때문에요. 대청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입안의 청소의 대표라고 할 수 네. 있는 스케일링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있긴 한데요. 이 치과 원장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치과를 무서워하고 맞아요. 스케일링도 무섭다고 그럼요. 생각을 하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무서워하는 게 좀 일반적인 것 같긴 그렇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치석이 있으면 또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입냄새. 맞아요. 구취를 일으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번 꼭 제거하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치석 외에도 혹시 뭐 입냄새를 일으키는 다른 원인 같은 게 있을까요? 아, 네. 입냄새의 원인은요. 사실 치석도 될 수 있지만 심한 충치인 경우도 생기고 또 잇몸병이 심한 경우에도 구취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게 혀 위에 설태라고 있는데요. 이것을 제대로 닦아주지 못하면 거기서도 많은 냄새를 유발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네. 보통 우리가 비염이 있거나 숨을 쉬기 힘드신 분들이 입으로 숨을 많이 쉬는 구호흡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구호흡을 하게 되면 침이 많이 마르게 되고요. 이 침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좀 지저분하다 인식이 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침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구강 청결을 자연스럽게 이루는 것이라서 구호흡을 하게 되면 침이 마르고 세균들이 빨리 증식해서 구취가 더 증가하게 되니까요. 사실 입을 꼭 다물고 코로 숨쉬는 연습을 하시면 구취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네, 좋은 네. 내용이네요. 뭐 꼭 치석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입을 벌리고 잔다거나 입을 네. 그 침이 마르면서 우리가 구취가 날 수 있다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입을 다물고 이렇게 주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양치질을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치아 표면을 닦는 게 아니라 치아와 치아 사이에 있는 그 껴있는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제거하다 보니까 깨끗이 이를 잘 닦고 나면은 이 사이가 혹시 벌어지진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네.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원장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그래서 어. 이런 치아 모형을 하나 네. 갖고 왔는데요. 오. 보통 대부분의 분들이 치아를 닦을 때 이렇게 치아 표면만 닦는데 굉장히 익숙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치아 표면만 닦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구석구석을 닦기 위해서 위, 아래 이런 식으로 치아와 잇몸 사이 부분을 많이 닦아줘야 됩니다. 근데 하지만 이미 공간이 많이 벌어져 있거나 음식이 많이 낀 경우는 칫솔만 가지고는 제거하기가 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네. 이것 때문에 혹시 치아가 계속 벌어지거나 뭐 음식이 더 끼는 거 아니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사실은 음식이 끼어 있는 것은 그런 도구를 이용해서 반드시 제거해 주시는 게 좋고요. 치실 자체로 인해서 치아가 더 벌어지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미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실 수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치실을 너무 과도하게 잇몸 쪽에 흔들어 준다든지 치간 칫솔을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시면 잇몸 자체가 자극이 돼서 퇴축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는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인이 있으니까 좀 조심해서 음식만 잘 제거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이제 구강 관리의 기본 네. 원칙은 생활에서 네. 양치질 잘하고 네. 치실과 치간 칫솔 바른 습관으로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요. 네. 그래도 또 그 못지않게 사실 치과의 정기적인 검진 굉장히 그럼요. 중요하긴 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 스케일링 외에도 다른 정기 검진 통해서 네. 어떤 걸 치료할 수 있는지 예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어떤 주제가 또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뭐 전 세대를 아울러 봤을 때 네. 이제 치과하면 떠오를 만한 어떤 대표 질환 뭐가 있을까요? 네. 당연히 충치. 네,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일단은 네. 뭐 검게 변했다라고 그렇죠. 하면 네. 이가 아프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치 남녀 네. 모두 취약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충치라고 하면 이제 네. 뭐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네. 모두 다 남녀노소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쵸. 네, 우리가 이제 치과하면 제일 대표적으로 떠오르고 또 환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충치에 관한 얘기들을 한번 한번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네. 자, 이번에는 이제 또 그 김석곤 원장님께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보통 우리가 충치가 있다고는 하는데 아프지 않은 경우 환자분들이 네. 자각 증상이 없으신 경우에 네. 이런 경우에 꼭 치료를 해야 되나요? 하고 질문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원장님? 정말 치과 가기 싫기 때문에 안 아프면 웬만큼 네. 안 가고 싶잖아요. 네. 그쵸. 그런데 충치라는 것의 특성이 사실은 통증이 꼭 유발돼서 같이 동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네. 초기 충치라든지 아니면 중급 충치까지는 사실 통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사실 신경에 근접해야만 통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통증이 없다고 무조건 치료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통증이 그렇다고 없다고 해도 아주 초기 충치를 모두 다 치료해야 되느냐 꼭 그것은 아니고요. 충치 치료의 정도나 치아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치료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고 하면 또 우리가 양치할 때 이 시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양치할 때 찬물로 헹기면 유독 또 이가 시리다는 분들도 맞아요. 많으세요. 네, 그런데 뭐 그렇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 외에도 요즘엔 또 젊은 분들도 치과에 와서 네. 양치할 때마다 이가 시리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또 왜 그런 건가요? 네. 제가 다시 요 모형을 보고 좀 설명을 네. 드리면요. 사실 양치질을 할 때 방법이 너무 과도하게 강하게 눌러서 옆으로 이렇게 쓸어서 양치질을 하다 보면 이 치아랑 잇몸 사이 부분이 파이는 현상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파이게 되면 민감증이 있습니다. 이게 꼭 치아가 시리다고 해서 충치가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요. 또는 또 이갈이가 심하거나 너무 과도하게 세게 씹는 현상이 있으면 치아가 깨져나가서 치아가 시림증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사실 먼저 첫 번째로는 시림증 전용 치약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미세한 부드러운 칫솔을 쓰시고 그리고 치과에 가서 표면을 이렇게 완화시키는 그런 약재를 바르는 치료를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도 낫지 않는 경우는 심하게 파인 경우는 떼워주는 치료를 하시면 충분히 개선을 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참지 마시고 치과를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가 패여 있다고 해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치과에 오셔서 내원해서 치료를 받으시면 금방 괜찮아질 수 있으니까 한번 네. 내원하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그렇네요. 네. 네. 제가 또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보통 이제 양치질을 잘 하고 깨끗이 하는 친구들은 뭐 충치가 안 생기고 하는 게 뭐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 네. 정말 뭐 잠잘 때도 양치질 하지도 네, 않고 맞아요. 뭐 평상시에 먹고 그냥 바로 자기도 하고 뭐 이런 친구들도 네. 충치가 잘 안 생긴다고 하는 본인을 잘 믿는 경우들도 그러니까. 많아요. 네. 사람마다 그렇죠. 이제 뭐 치아 건강이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타고나는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원장님? 우리가 보면 머리도 타고나고 피부도 타고나고 치아도 당연히 유전자에 의해서 타고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치아가 좀 단단하게 형성돼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부드럽거나 무르게 형성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치아가 무른 경우는 사실은 남들보다 조금 더 잘 관리를 해야만 그것이 유지가 되는데요. 그렇겠죠.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원칙이 있는데 아무리 단단한 치아라도 양치질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실 충치가 생기고요. 또 아무리 아무리 무른 치아라도 양치질만 잘하면 충치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항상 관리에 최선을 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아무리 잘 타고난 치아 건강을 가지고 있다가 하더라도 방심하면 금물이라고 양치질 잘 하시고 치과 검진 잘 하셔야 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보통 부모님들께서 충치하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바로 유치 관리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유치라고 하면 좀 시간이 지나면 빠지면서 영구치로 어차피 바뀌긴 할 건데 어차피 빠질 치아도 치료해야 하나? 이런 것들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냥 빠지고 나서 나중에 영구치만 잘 관리하면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답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한 답변을 받고 싶거든요. 네. 어떤가요, 원장님?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답변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 사실 치과마다 또는 원장님 성향에 따라서 유치는 예전 분들은 아예 치료를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네. 많이 혼란이 있는 네.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유치의 치료 여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얼마나 사용할 것이냐에 따라 달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치도 순차적으로 탈락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치아는 6개월 있다 탈락하고 어떤 치아는 3년 있다 탈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보통 6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는 충치가 있더라도 아주 심하지 않고 통증이나 염증이 없으면 그냥 지켜보거나 아니면 심하면 발치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만약에 올해 1년 이상 또는 2, 3년 이상 써야 되는 유치의 경우는 당연히 그 사용을 위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네. 유치, 충치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혹시라도 더 많은 기간이 남았다라고 하면 반드시 치료를 하고 이 또 유치가 또 충치가 심해지면 영구치 치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맞아요. 네. 이런 문제가 일으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치과 검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사실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일반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치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만한데요. 신경치료입니다, 바로. 맞아요. 신경치료는 보통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신경을 죽이는 건가요? 이런 질문 맞아요. 많이 하는데 네. 원장님 이런 궁금증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봤는데요. 저한테 하는 첫 질문이 죽이는 이야기를 하셔서 네. 좀 그렇긴 한데 네. 사실 신경을 네. 죽이는 치료가 아니고 신경치료는 치아를 살리기 위한 치료입니다. 네. 그 치아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치료인데 여기 제가 모형을 잠깐 네.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시면은 이 치아의 내부에 치수강이라는 신경이 들어있는 방이 있어요. 네. 이 방에 신경들이 이미 깊은 충치에 의해서 염증이 생기고 감염이 되면 그 부산물들이 죽어 있는 상태이니까 이것들을 깨끗하게 제거해주고 치료해주는 이게 바로 신경치료이지 신경을 의사가 죽이는 게 아니고 이미 죽어 있는 부산물들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경치료는요. 네. 네, 이게 신경치료라고 하는 게 치아를 죽이는 치료가 아니고 살리는 치아를 치료. 살리기 위한 아주 이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또 궁금하시는 것들이 있는 게 신경치료라고 하는 거는 한 번에 끝나질 않고 치과에 맞아요. 여러 번 내원해야 되니까 네. 힘들어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신경치료를 한 번에 제거하지 않고 왜 여러 번에 나눠서 하는지 그런 질문들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봤죠. 네. 봤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네. 실제로 신경치료를 여러 번 하게 되면 환자분들도 지치고 그렇죠. 의사도 지치고 하는데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가 네. 대부분의 신경치료를 받으시는 환자분들의 치료의 관점이 많이 아파서 오십니다. 네. 참지 못할 정도로 아파서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내부에 염증이나 이런 상태가 굉장히 감염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것들을 한 번에 제거하고 이렇게 치료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요. 감염이 적을수록 감염이 만약에 적다면 염증이 적다면 한 번의 치료로도 신경치료는 끝을 내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치아의 신경의 뿌리가 여러 개인 경우도 있고 또는 여러 개가 아닌 경우라도 대부분 많이 아파서 염증이 너무 많이 심한 경우에 오시기 때문에 이 염증을 한 번에 치료해서 끝을 내기는 의사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보시면 요즘 최근에는 플라즈마라는 이런 기법이 레이저의 일종인데요. 이런 치료 방법이 많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횟수로도 3년, 4년 이상 이렇게 길게 오고 있는데 가장 큰 장점은 가급적이면 한 번에 신경치료를 끝낼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염증이 좀 심하다 하더라도 2번 이상은 치료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게 이제 대학병원에 계신 교수님도 그렇고 지금 많은 분들이 많은 치과 의사분들이 이거를 시도를 하고 좋은 결과를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즈마를 사용하는 신경치료를 하면 즉일즉충 그날 신경치료를 하고 그날 마무리까지 다 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아마도
현재 많은 치과 의사분들이 보급이 되고 있고 차후에 몇 년 후면 이게 대중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뭐 플라즈마 신경치료를 통해서 여러 번 걸치지 않고 안전하게 한 번에 다 마무리를 할 수 있고 또 네. 하다 보니까 네. 환자분들께서도 굉장히 이제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 예전에 신경치료라고 생각하면 여러 번에 계속 무섭게 네. 마취도 해야 되고 맞아요. 이런 걸 많이 네. 경험했을 텐데 아주 좋은 이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저희가 뭐 충치 치료 그다음에 스케일링, 신경치료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았는데 네. 다음으로 또 나올 거는 바로 네. 치아의 배열을 바르게 하는 치아 교정입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교정치료는 단순히 삐뚤어진 치아를 바로잡는 이런 술식에서 떠나서 어떻게 네. 보면 좀 삶의 질까지 영향을 미치는 발음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이제 관여하는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바로 성인과 그리고 중장년층 나아가서 노년층에서도 이제 주로 맞아요. 하게 되는 네. 진료가 되었습니다. 네. 유태용 원장님 치과에서도 이런 네. 치아 교정 질문 많이 받고 계시죠? 네,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단순히 이제 아이들이 이제 치아가 삐뚤거나 할 때 네. 엄마들이 이제 교정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그렇죠. 하면 요즘은 성인들도 말씀하신 대로 교정 문의를 많이 하시고 예. 중장년층의 경우에도 네. 교정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어요. 아, 예전보다. 네네네. 그래서 이 교정에 대한 어떤 상식이라든가 교정에 대한 관리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석권 원장님. 네네. 이 교정하는 방식이 상당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네네. 뭐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교정 치료하는 방식들을 사실 구분을 하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크게 보면 사실 뭐 지금 성인 교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은 이게 한 단계 다 모든 것을 치료하는 것을 보통 포괄적 교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하는 1단계 치료로 모든 것을 완성하는 방식이 있고요. 아니면 소아 교정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네. 네. 소아 어릴 때부터 문제가 발생되면 차근차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치료하는 보통 2단계 또는 3단계에 걸쳐서 치료하는 그런 치료법이 있습니다. 사실 그 두 가지로 크게 나뉘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대부분 부모님들이 헷갈려 하세요. 교정 치료 언제 시작해야 됩니까? 어떤 원장님들은 네. 네, 커서 하라 그러고 어떤 원장님들은 어릴 때 하라 그러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이것이 둘 다 뭐 어떤 게 틀리고 맞는 것이 아니고요. 두 가지 큰 틀의 어떤 치료 방법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데 궁금한 네. 게 부모님들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소아 교정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소아 교정은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몇 살 때 시작하는 게 좋을지 많이 질문하시잖아요. 네, 이것도 혹시 뭐, 정답이 있나요, 원장님? 소아 교정은 늘상 받는 질문인데요. 사실 네. 소아 교정은 영구치가 나오기 전 유치열 상태에서는 네. 우리가 부정교합이 나타난다고 해도 아이가 너무 어리기도 하고 그것을 고쳐봤자 어차피 영구치열에서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위아래 영구치가 나오는 만 6, 7세경 초등학교 1, 2학년 시기에 치과 검진을 통해서 소아 교정이 필요한지 아니면 커서 성인이 돼서 전체 교정으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지 이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아이들에 따라서 뭐 교정을 해야 되는 연령이라든가 하는 시기가 다 똑같지는 않은 것 네. 같아요. 네, 네. 확실히 이런 교정에 대한 전문의 선생님들과 진단을 통해서 확실한 시기는 맞춰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런 질문들도 좀 많이 받아볼 것 같은데 엄마들이 아이들 교정을 할 때 이를 빼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두려워하는 경우도 참 많을 텐데요. 네네네. 발치를 하기 위해 그 교정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발치를 하게 되는 경우들도 생기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교정 치료의 방법을 분류할 때 크게 보면 또 이를 빼지 않고 하는 비발치 치료 네. 아니면 이를 빼고 하는 발치 치료로 분류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발치와 비발치 치료가 결과가 모두 동일하다면 누구나 다 비발치 치료를 원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고요. 사실 돌출이 아주 심하다든지 뻐드렁니가 심하다든지 아니면 삐뚤삐뚤한 양이 많을 경우에는 이런 상태를 이를 빼지 않고 폈을 경우에는 더 뻐들어지거나 안 좋은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발치를 하게 되고요. 사실 발치를 했을 때, 발치를 안 했을 때 똑같은 환자를 치료하면 결과가 다르고 그래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쪽으로 치료 계획을 잡는 것이지 빼는 것은 무조건 나쁘고 안 빼는 것은 무조건 좋고 또는 반대로
빼는 건 무조건 좋고 안 빼는 건 나쁘고 이렇게만 판단하실 수 없으니까요.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결과를 보고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방향에 맞는 그런 방법으로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우리가 치아 교정이라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부정교합을 바로잡는 교합을 바로잡는 수술이라고 네.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면 부정교합이 있는 분들은 사실 턱관절 증세를 좀 앓는 분들이 맞아요.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치아 교정을 하고 나서 혹시 이런 턱관절 질환도 좀 네. 좋아질 수가 있는 걸까요? 네, 그런 질문들은 너무 많이 받기도 하고요. 네, 네. 또 턱관절이 아파서 저희 같은 교정병원에 문의를 하러 오시기도 합니다. 제가 교정 치료를 받으면 턱관절이 좋아집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굉장히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왜 그러냐면 턱관절 질환이 오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스트레스 또는 과도한 근육 사용 아니면 뭐 뼈의 모양의 이상 또는 부정교합 이렇게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턱관절 질환이 오는데요. 사실 생각해 보면 그 중에서 부정교합에 의해서 턱관절 질환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부정교합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면 해결이 되겠지만 사실 다른 원인에 의해서 턱관절 질환이 나타났다면 부정교합만 고쳐서 교정만 한다고 해서 당연히 그게 해결되지가 않겠죠. 네. 그래서 천편일률적으로 교정을 하면 무조건 턱관절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네. 그것들을 또 턱관절 질환이 나타나 있는 분이 부정교합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원인이다라고만 볼 수도 없기 때문에 면밀한 진단과 검사에 의해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턱관절 질환이 있다고 해서 뭐 무조건 부정교합이 하고 연관이 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만약에 턱관절 질환이 부정교합으로 인해서 생겼다라고 하면 교정 치료로 인해서 나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죠? 그렇죠.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여성분들이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대부분 여성분들이 이제 출산을 하시잖아요. 그죠? 네네네. 출산을 하고 나면 우리가 교정을 하고 난 것이 다시 틀어지진 않을까 네.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어떤가요? 사실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출산 후에 내 이가 틀어졌다. 어릴 때 교정한 것이 이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임신을 하고 출산 과정에 있어서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잇몸이 많이 붓거나 잇몸 상태가 안 좋아진다는 것은 이제 익히 알고 있으실 텐데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 치아도 움직임이 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정을 한 이후에 약간의 변화가 있을 확률이 높아지긴 하는데요. 우리가 교정 치료가 끝나고 나서 유지 장치를 끼는 그런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유지 장치를 사실 끼는 동안에 내가 임신이나 출산을 하게 된다면 장치를 잘 끼면 사실 그런 일이 발생하진 않고요. 그리고 임신 또는 출산 그 자체에 의해서 부정교합이 무조건 틀어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잇몸의 상황이 변하면서 생길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렇게 또 치아 교정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뭐 네. 직장인들이라든지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시간이 없어서 치아 교정을 못했던 분들이 맞아요. 많아요. 그리고 뭐 사실 어릴 때는 저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치아 교정은 정말 좀 이제 부르주아라고 불리는 이제 부유층에서 주로 할 수 있는 치료였기 때문에 네. 좀 시기를 놓친 경우가 많은데 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저희가 치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전체적으로 하거나 길게 할 수는 없어서 그렇죠. 네. 부분적으로 삐뚤삐뚤거리는 이런 부분만 좀 치료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부분 교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또 바로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어떤가요, 양원수 원장님? 예, 부분만 바로 잡는 것을 치과에서는 부분 교정 치료라고 합니다. 네. 근데 대부분 교정 치료라는 게 이제 보이는 거에 대한 치료이기 때문에 주로 앞니 위주의 교정 치료를 하게 되겠죠. 네. 그렇다면 나이는 좀 먹었는데 앞니 부분이 삐뚤빼뚤해서 전체 교정 치료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에는 지금은 미니 튜브라고 하는 이런 장치를 사용을 해서 앞니 쪽 위주로 해서 그 부분만 아주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배열을 해서 다 교정 치료가 완벽하게 시행을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이는 것이 싫어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랬을 때 보이지 않는 장치, 설측 교정 장치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장치를 아예 붙이지 않고 투명 비닐 장치를 사용하는 얼라이너를 사용하는
교정법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종류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방법들을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이렇게 사용해서 교정 치료를 직장인들이라든가 그리고 부분 교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네.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이 치아 교정에 의한 방법이 많이 좋아진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네, 뭐 이렇게 브라켓을 앞에 붙이고 오랫동안 생활하는 것 때문에 네. 망설이셨던 환자분들이 있으시다면 치과에 방문하셔가지고 저런 뭐 미니 튜브 장치라든가 뭐 설득 장치 이런 것들 한번 상담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설치 교정이라는 게 네. 결론적으로는 안쪽으로 보이지 않게 그렇죠. 장치를 붙이는 네. 것 같은데요. 보통 안쪽에다 하다 보니까 발음이라든지 또는 혀에 상처를 입지 않을까 이런 그렇죠. 것들 많이 궁금해하시기도 하는데요. 네. 김석권 원장님, 이 부분은 어떤가요? 네, 실제로 네. 바깥으로 붙이면 보이는 게 싫어서 싫고 안으로 붙이면 혀가 불편해서 싫고 이럴 수 있습니다. 네. 그 그림을 한번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예전에 저기 왼쪽의 그림은 사실 과거에 많이 사용하던 설치 교정 장치입니다. 보시기만 해도 굉장히 큰 크네요. 장치가 붙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옛날에는 설치 교정 장치를 붙이면 발음이 세고 그래서 사람들이 남들 앞에서 얘기를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오른쪽 장치를 보시면 똑같은 설득 장치인데 요즘 최신에 오. 나온 장치들은요 훨씬 얇고 네네.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현직 아나운서 분들도 네. 설득 교정 장치를 붙이고 방송을 할 정도로 네. 사실 발음 장애라든지 불편감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보다 보면 또 네. 이제 설치 교정 장치를 하게 되면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도 모르게 그렇죠. 치아 교정을 잘 할 수 있을 것 네. 같으니까 성인분들이라고 하면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치아를 보게 되면 네. 이 치아도 크기가 천차만별로 차이가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치아 교정을 하게 되면 위치아 배열 교합을 바꾸는 거라고 했는데 그 치아의 크기도 바꿀 수 있나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혹시 이것도 바로 잡을 수 있냐? 모양이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혹시 양훈성 원장님도 이런 질문 좀 받아보신 적 네, 있으세요? 가끔 받습니다. 예, 예. 근데 사실 교정 치료는 치아의 배열을 다루는 것이지 치아의 모양이나 이런 네. 크기를 다루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다른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치료 방법이 있겠냐 하면은 보통은 우리 알고 계신 것들은 라미네이트라는 방법들을 주로 알고 계실 텐데 이것도 이제 비니어 일종이죠. 마치 그 손톱에 이렇게 무슨 그 예쁜 손톱을 더 길게 하고 붙이고 하는 방식인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뷰니어 라미네이트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삭제를 하지 않는데 과거에 라미네이트를 보면 저렇게 보시면 손톱처럼 생긴 것을 얇게 붙이는 방법인데요. 이 뷰니어 라미네이트와 종래의 라미네이트 방법의 차이는 일단 두께에 있습니다. 두께를 아주 최소로 얇게 할 수 있으면서도 견딜 수 있는 강도는 대략 한 5배 정도, 기존 종래법의 5배 정도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기 치아의 형태를 많이 훼손하거나 많이 깎지 않고 최소한 삭제하거나 아니면 거의 삭제하지 않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지금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네. 이렇게 뷰니어 치료라고 하면 거의 치아를 다듬는다 정도 표현하거나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네. 혹시 뷰니어 기법을 이용한 시술 증례도 볼 수 있을까요? 아, 예. 제가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화면 자료 한번 보시면요. 맨 위에 환자분 보시면 치아 사이에 검정 이렇게 보이시죠? 네. 그래서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보통 의사들은 말하는데 이 부분을 이제 메꿔주는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삭제를 하지 않습니다. 치아를. 네. 그리고 두 번째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치아 틈새가 많이 좀 벌어져 있죠. 네. 이런 경우에는 그 뷰니어 기법으로 해서 이제 가운데 틈을 다 막아주고 이렇게 시술을 해주고요. 세 번째 환자도 뭐 비슷한 증례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정 치료로 치아의 모양과 형태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배열은 바꿀 수 있지만 그래서 모양과 형태를 복원하고 아름답게 하는 데 있어서는 라미네이트 일종인 뷰니어 라미네이트 방법을 지금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서 보는 세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뭐 송곳니 모양을 두 번째 치아 모양으로 바꿀 정도로 아주 좀 이제 감쪽같이 한 것 같긴 한데요. 이렇게 이제 치아를 거의 다듬지 않고 또는 뭐 무삭제로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정말 큰 장점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이렇게 치아가 좀 많이 삐뚤삐뚤 거리는 경우라고 하면 그래도 치아에 좀 다듬는 양이 생길 것 같긴 한데 혹시 이런 경우는 치아 교정 치료와 혹시 병행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정 치료를 혹시라도 부담스러워하는 성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건가요? 아, 네. 사실 성인분들은 그러니까 교정 치료와 뭐 치아 모양을 예쁘게 하거나 색깔을 맞추는 것들에 대해서 희망 사항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들을 부담스러워하죠. 교정기를 네네네. 달면 뭐 주변에서 왜 교정 치료 요즘 이 나이에 하냐 뭐 네네. 이렇게 많이 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성인분들은 간단하게 빠르게 그리고 안 보이게 교정 치료를 진행하고 치아의 형태나 모양은 아까 양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뷰니어 시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앞에서 보면 감쪽같이 보이지 않고 위아래 안쪽을 보면 지금 설치 교정 장치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네네. 거 보통 포엠 설치 교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4달 만에 끝낸다라는 뜻이거든요. 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에 보이지 않게 치아 배열을 해주고 나서 혹시 치아에 어떤 형태 문제가 있다면 뷰니어 시술을 추가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그 증례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 증례를 보시면 네. 네, 저기 치아 위아래가 떠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가 좀 작은 치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치아 위아래가 떠 있는 오픈 바이트는 교정 치료로 고쳐주고 치아 크기는 뷰니어로 마무리를 한 사진이고요. 네. 앞니가 저렇게 크게 벌어져 있는 경우는 교정 없이 저거를 메꾸게 되면은 사실 치아 너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치아 교정을 통해서 치아를 모아주고 그 다음에 치아 크기를 만들어주고요. 아래 사진 같은 경우는 치아 크기가 전반적으로 작고 색깔이 너무 노래서 걱정인 환자분이셨는데 치아 사이 틈을 다 교정 치료로 벌려준 다음에 뷰니어 시술로 하얗고 정상적인 크기의 치아로 마무리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치아 교정으로 치열도 배열을 바르게 하고 그다음에 뷰니어 시술로 네. 치아도 좀 새하얗고 고르게 네. 할 수 있고 모양까지 바꿀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것도 한 4개월 정도? 맞습니다. 예, 충분한 시간,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점은 좀 잘 유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또 시간이 벌써 8시 36분을 지나고 있긴 네. 한데요. 시간이 또 얼마 없다 보니까 조금만 속도를 내보는 게 좋겠네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또 임플란트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65세 이상에서 틀니 및 임플란트 사용자가 최근에 5년 사이에 7.2%나 네. 증가했다고 합니다. 예전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부담, 시간이라든지 비용 때문에 또 많이들 미루거나 포기한 경우가 있다고 하지만 갈수록 이렇게 수술 방법도 간단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회복 기간도 좀 더뎌지고 어떻게 보면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네. 부담감이 적어지면서 이 그렇죠. 불편감을 감수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뭐 임플란트가 많이 대중화되었어요. 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처음 알아볼 거는 그러니까 임플란트가 자연 치아를 대체하는 방법인데 자연 치아를 대체하는 방법이 꼭 임플란트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원장님? 치아가 일단 상실하게 되면 제가 모형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치아가 이제 빠지게 되죠. 네. 빠지게 되면 여기에 빠져 있는 부분에 치아를 해넣는 방법이 가장 오래된 과거의 종래법으로는 이렇게 브릿지라는 브릿지라는 예. 그래서 없는 치아 부분을 앞쪽 치아와 뒤쪽 치아를 이렇게 갈아서 이렇게 연결을 하는 이런 방법이 있었을 거고요.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시술은 이렇게 치아 하나가 빠지면 그 부분만 임플란트를 네. 적용시키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치아들이 한 개나 두 개가 아니고 훨씬 더 많은 치아들을 상실하게 되면 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틀리라는 방법을 또 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네. 대부분의 네. 보철 치료는 치아가 없어지게 되면 대부분의 보철 치료는 지금은 임플란트이거나 네. 브릿지이거나 아니면 덴처라고 불리는 틀니를 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임플란트라든가 브릿지, 틀니
대표적인 이 보철의 방법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다고 하면 각각의 방법마다 장단점들이 아마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네, 맞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우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임플란트 하는 방법은 빠진 뼈 속에 임플란트를 넣기 때문에 그 브릿지와 가장 큰 차이는 브릿지는 양쪽의 치아를 깎아서 손상을 주게 되지만 임플란트는 뼈 속에 양쪽 치아를 건드리지 않고 그 뼈 속에 치아에 뿌리를 심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틀니를 만드는 방식은 많은 치아를 상실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본을 떠서 그 정형화된 상당히 크기가 크게 되겠죠. 그래서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끼웠다 뺐다 이런 동작을 하시는데 덩어리가 좀 크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이고요. 우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임플란트는 인접치에 치아 손상을 주지 않고요. 브릿지는 인접치아를 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상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틀니는 틀니의 방식이 주로 잇몸 위에 이런 틀니가 얹혀지기 때문에 사용을 하게 되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잇몸뼈가 녹아내리게 되는 그러므로 인해서 자주 이렇게 2년, 3년, 뭐 3년, 4년마다 한 번씩 틀니의 틀을 현재 변화가 생긴 잇몸뼈에 다시 맞춰주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임플란트는 어쩌면 이제 반영구적이라고 보통 표현들 하시는데요. 수명이 꽤 길게 우리는 지금 여기고 있고요.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접착하는 주로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접착제의 수명이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크라운 브릿지라고 하는 씌워주는 브릿지 역할은 좀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임플란트가 브릿지나 틀니보다는 수명이 더 반영구적이고 그렇네요. 그리고 인접한 치아들을 삭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장점이 확실히 많은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임플란트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원장님, 이 임플란트라고 하는 게 자연 치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와 좀 다르죠. 왜냐하면 그냥 표현을 하자면 생물이 아니고 나사로 되어 있기 네. 때문에 임플란트는 사람 치아의 뿌리에 해당하는 나사를 뼛속에 단단하게 고정을 시키고 그 위에 머리에 해당하는 지대주 이런 나사를 또 연결을 해서 복합체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치아는 한 개의 치아를 가지고 사용을 하지만 임플란트는 나사들 간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항상 임플란트에 대해서는 관리나 정기 점검 이런 것이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양홍석 원장님 말씀대로 자연 치아와 어떻게 보면 유사하면서도 자세히 보면 좀 다를 수 있는 이 임플란트 구조에 대해서 확인하셨을 텐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 임플란트 시술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임플란트는 제일 먼저 환자분들 오시면 네. 그 검사를 먼저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시술 받아야 되는 해당 부위의 뼈의 모양은 어떤지, 뼈의 양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잇몸의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이제 파노라마 엑스레이를 촬영을 하고 네. 가급적이면 요즘은 이제 덴탈 CT가 치과용 CT가 많이 보급이 되어 있으니까 CT 촬영을 해서 각 부위별로 가지고 있는 뼈의 양 그리고 뼈의 형태를 먼저 파악을 하고 거기에 사용해야 될 적정한 임플란트의 형태, 사이즈를 결정을 하게 되겠지요. 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준비 과정이 다 끝난다면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실제로 이제 시술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임플란트를 식립 과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먼저 뼛속에, 다음 화면 있으면 좋겠는데. 뼛속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그 위에 지대주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간이 좀 필요한데요.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기다려주는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 기간이 아래턱에서는 통상적으로 3개월,
위에턱에서는 통상적으로 5개월이 아주 전통적인 방법이고요. 하지만 요즘에는 또 다른 치료 기법으로는 그 기간들을 많이 단축시켜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나 어떤 술자 의사들은 그거를 상태가 좋다면 조금 더 시기를 당겨서 이렇게 크라운이라는 보철 파트까지 다 완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지금 시술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임플란트의 계획을 세우는 거에서부터 식립 후에 보철을 하는 과정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네. 저희가 이제 임플란트와 아까 브릿지라든가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임플란트는 수명이 좀 반영구적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네. 했었는데 네. 원장님 임플란트가 정말 이 수명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 네. 대답이. 왜냐하면 과거에 임플란트가 초기에 네. 도입되었을 때는 임플란트의 수명에 대해서 사실 의사들도 잘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시술을 할 때는 지금부터 한 20년 이상 전입니다. 20년에서 30년 전에는 임플란트를 하면 평생이라고 네네. 생각을 했죠. 예. 그런데 이제 시술이 이루어지고 사용을 해 보니까 그 후에 발생하는 일들이 이제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바뀐 개념은 임플란트의 수명은 평생은 아니다. 왜냐? 요즘은 또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들의 그 수명이 뭐 100세까지 가는데 내가 30살에 임플란트를 했다. 70년을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고 대화를 나누지 않고요. 네. 환자분들께 임플란트의 뿌리 부분은 대략 우리가 뭐 10년, 20년, 30년 이런 단위로 구분을 하고요. 그 정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머리 부분은 실제로 보철 파트이기 때문에 수명이 조금 짧습니다. 뿌리 부분보다는. 하지만 이런 것들에 관여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그 전신적인 컨디션, 예를 들어서 당뇨라든가 뭐 전신 질환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 수명이 좀 짧아지고요. 그 다음에 잇몸이 안 좋은 치주병 환자였던 분들, 그리고 대부분의 임플란트 환자들은 치과에서 시술하고 정기 검사를 권유를 합니다. 아까 뭐 처음에 초반에 말씀드렸던 스케일링을 1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 정기 검진에 이렇게 넣어주는 것처럼 실제로 임플란트도 시술한 의사 선생님들은 대부분 정기 검사를 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대략 뭐 1년에 한 번이든 6개월에 한 번이든 꼭 정기 검사를 받으셔야, 아까 말씀드린 임플란트들은 모든 나사들이 연결된 복합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나 자전거를 타면 나사가 풀리면 조여줘야 되는 것처럼 항상 그런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가 잘 되고, 그리고 몸에 특별한 질환이 없으시고, 그 다음에 치간 칫솔이라든가 양치질이 잘 되고 이런 치주 관리가 잘 되시는 분들은 아마도 평생 뭐 30살에서 100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평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임플란트 뿌리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임플란트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요. 실제로 뭐 자연 치아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80년 정도 사용을 하라고 나온 치아인데도 네. 그 전에 조기 상실을 하거나 사고로 치아를 잃거나 맞아요. 이런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네. 당연히 임플란트도 마찬가지로 오래 사용하려고 하면 이 네. 구강 습관을 잘 갖추고 맞습니다. 생활 관리도 잘 해주셔야 되는 점 잊지 네. 마시고요. 저희가 아쉽게도 준비한 소식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건강 스페셜 함께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오늘 좀 준비하면서 임플란트에 네. 대한 이야기부터 그리고 네. 치아 교정 그리고 신경치료 모든 이야기를 나눠보긴 했습니다. 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차고 건강한 주제로 찾아오는 게 좋겠는데요. 혹시라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궁금한 게 있다라고 네. 하면 원장님께서는 뭐 임플란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어느 정도 쓸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신가요? 뭐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아까 앞서서 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네네. 뭐 뿌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반영구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지만 보철 파트 위에 올라가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다소 조금 짧을 수 있다. 그래서 정기적인 유지 관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방송은 의료 정보에 대한 제공일 뿐 의료 정보에 대한 과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